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법정에 세워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1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자,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읽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다던데 그만큼 내용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시작한 판결 선고는 오후 6시 반에야 끝났습니다. 간략한 요지만 설명했다는데도 4시간 반이 걸린 겁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47개 범죄 혐의는 크게 3갈래로 나뉩니다. 법원은 먼저 재판 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른 법관 재판에 끼어들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이 권한을 남용했단 말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정상적인 논의라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으려던 거라고 봤지만 법원은 그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면서도 무죄였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재량껏 인사권을 행사한 거고 또 비판적 소모임을 와해시킨 과정에 양 전 원장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고 동향을 수집하고 또 언론 칼럼까지 대필해준 혐의, 이 비자금 조성 등 비교적 사소한 혐의들까지 수뇌부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 판결했습니다. 자, 사법농단 사건, 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이 첫 판단이 전부 무죄로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라고 하나요? 네, 양승태 전 원장은 법정을 떠나면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법원 사정을 잘 아는 양 전 원장은 법정에 출석할 땐 이 촬영이 제한된 통로를 이용해서 취재진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은 4년 11개월, 290번 공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는데 마지막까지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가 퇴근 시간을 못 지킬 것 같다고 했는데요. 실제 4시간 반이나 선고가 이어졌고 중간에 10분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5년 재판 끝에 완패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잠정 결론 냈지만 거의 5년이나 걸린 1심 재판의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형사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법복에 가려져 있던 고위 법관들의 적나라한 행태들이 발가벗겨지면서 이 사건은 법원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이탄희 판사가 사직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에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뒤 법복을 벗은 겁니다. 무리 야기 판사 명단,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뒤따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셀프 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재조사를 벌인 결과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한동훈 수사팀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복 대신 수의를 입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전현직 고위법관 14명이 판사석이 아닌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졌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선 법복에 감춰진 사법부의 맨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판사들의 익명 카페에 몰래 가입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강제동원 소송을 미루자고 의논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최고 법관들은 법에 보장된 절차를 철저하게 요구했습니다. 검찰 진술을 못 믿으니 증인을 불러달라. 인사가 나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이제까지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1800여를 4년 11달 동안 290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국민들에게 법원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자신들의 전직 수장에게 형사처벌할 정도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하다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재판을 받은 전현직 고위법관 14명 중 6명은 이미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까지 5명은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까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단 2명뿐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이번 판결 법조팀 나세용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범죄 혐의가 모두 47개나 됐는데 이게 전부 무죄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 한계가 명확했고 검찰의 입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주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인데 이 재판부는 각 행위를 3단계로 따졌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양승태 전 원장의 직무상 권한, 즉 이 직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의 최고 수장이지만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불가능하다는 네. 논리입니다. 만약 직권에 해당이 된다면 이걸 또 남용했느냐, 이게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검찰은 주로 각종 검토 보고서를 통해 수뇌부가 재판 방향을 정해줬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이 보고서들이 통상적인 검토 업무라고 봤습니다. 네.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이런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공모 여부였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가 직권남용을 했다고 본 경우도 있었지만 양승태 전 원장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건 없다. 맞습니다. 문제 행위는 있었지만 원장이 공모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강제동원 재판을 미루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재판부의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건데 앞으로 또 중요한 판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향을 좀 주겠군요. 맞습니다. 당장 다음 달 이 사법농단 사태의 실질적인 수행자였던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의 네. 재판이 나옵니다.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네.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만큼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이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 두 고위법관은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요. 그랬죠? 당시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부도 법관 모임을 와해시키는 과정에 임 전 차장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1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원장이 강제동원 사건을 맡은 이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 이런 의견을 직접 전달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점이나 네. 또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서 언론사 칼럼을 판사에게 대필시켰는데도 이걸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네.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사태의 처음 시발점이었던 이탄희 의원과 조금 전 통화를 해봤는데 네. 재판 개입 행위는 일부 인정이 됐는데 그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원장이 무죄라고 하면 대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귀신의 지시를 받았느냐 네. 그리고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과연 호소해야 되느냐 이런 네. 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들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세용 기자였습니다. 배 의원을 공격한 1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을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왜 배 의원을 공격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10대 남성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확보하러 온 겁니다. 범행 도구 나오나요? 피해자 몇 시쯤 집에서 나오는지는?
범행 동기는 나왔나요? 지금 정신질환 호소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밤사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연예인을 만나려고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배의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에 쓰인 둔기는 남성이 평소에도 들고 다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의원은 당시 개인 일정으로 피해 장소를 방문했으며 수행비서를 제외한 보좌진 대부분은 이를 몰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변 CCTV 영상엔 남학생이 범행 약 40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말대로 배의원을 우연히 맞닥뜨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사전에 배의원 동선을 파악했는지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우발적 또는 충동적 범행이라고 해도 왜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는지 구체적 이유나 동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10여 차례, 심지어 배의원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와 범행 이후 바로 도주하지 않고 왜 현장 주변에 머물렀는지 등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임의로 제출받은 남성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입원 조치 중인 피의자에 대해선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정치권에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혐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는데요. 경찰은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은 엄정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정무수석이 배현진 의원을 직접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3주 만에 또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야는 이를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정치권에선 극단적 진영 대결 정치가 실질적인 폭력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혐오 정치, 양극화된 정치를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전쟁이구나. 근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같이 싸우고 있구나. 비호감의 경쟁, 그리고 적대감의 표출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정치가 국민의 갈등을 좀 완화하고. 총선을 앞두고 모방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은 정치인 신변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대표로 한정했던 근접 신변보호 대상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 위원장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나 그것이 우발적이든 계획된 것이든 간에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선거 경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젯밤 한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안내판의 기둥을 들이받고 현장에 차를 버린 채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몇 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현직 경찰관이었고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밑바닥을 보인 채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충격으로 트렁크에서 쏟아져 나온 짐들은 바닥에 놔둔 겁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사거리에서 나 홀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은 이 도로 안내판 기둥을 들이받은 뒤 전도된 채로 3m가량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없었어요. 도주를 한 것 같아요. 사라졌던 운전자는 몇 시간 뒤 사고 지점에서 약 12km 떨어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영감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남성을 직위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처분 건수는 총 310건, 이 중 면허 취소가 224건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도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 경찰청과 지방청 등에서 특별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도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비위 예방 대책계를 신설하는 등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말레이시아와 비기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약체팀을 상대로 충격적인 무승부를 당하자 대표팀을 향한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는 우리 선수들을 지켜달라면서 대표팀을 향한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 1위를 목표로 또다시 정예 멤버를 가동한 대표팀은 피파 랭킹 130위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강인의 프리킥골과 손흥민의 페널티킥골로 힘겹게 승기를 잡았지만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동점골을 얻어맞았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됐던 말레이시아는 승리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고 충격적인 무승부에 우리 선수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아쉬운 경기인 것 같고 정말 선수들이 끝까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엔 저희가 조금씩 정말 부족했던 것 같고 점유율과 슈팅, 크로스 등 기록적인 면에선 일방적인 경기였지만 내용과 결과 면에선 아쉬움이 가득했던 경기. 클린스만 감독은 수비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I thought penalty for Malaysia was no penalty. Then second goal was foul on Inbom, a clear foul. So 2 goals out of 3 should not have been there. 역대 대회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이 실점했고 8골 중 최전방 공격수 득점이 없을 만큼 골 결정력 역시 빈약한 상황. 특히 잇따른 졸전에도 선수들 개인기에만 의존해 전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장 손흥민은 선수 개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이 넘는 발언들 또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축구 선수이기 전에 모든 선수들이 한 인간인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아껴주셨으면 좋겠고. 조 2위가 되면서 일단 한일전은 무산된 가운데 대표팀은 F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는 31일 새벽 16강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정부가 올해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규모가 4조 원에 달합니다. 그 영향이 올해 초부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4천여 곳의 중소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하는 중소업체.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줄이겠다는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정부 사업을 수주해 개발 장비도 샀고 직원도 뽑았는데 당초 주기로 했던 올해 예산 5억 원의 절반만 준다는 겁니다.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축은 다 되나는데 개발도 힘들지만 연구 수당도 안 나오고. 갑작스런 변경 이유를 물었지만 시원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국회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었으니 삭감을 조정하겠다라고밖에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수주받은 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개도국 진출을 위한 IT 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10억 원 가운데 올해 80%가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 후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수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업체에 보낸 협약 변경 매뉴얼에는
24개 주제별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 예산을 50% 삭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맞춘 변경 협약서를 다시 쓰자는 건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춰 계획서를 다시 만들 경우 재평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간 장비와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협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사정입니다. 남은 인건비라도 받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변경 협약서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 4천 곳이 넘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업마다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며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연구 개발비 삭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이런 첨단 산업이 구축이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나 미래차 분야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오늘 아침 한강에서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결빙이 공식 관측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한파의 영향인데요. 평년보다는 16일이 늦어졌고 지난 겨울보다는 32일이나 늦은 거라고 합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한강대교의 모습입니다. 얼어붙은 한강 표면에는 도로와 교각이 거울처럼 비쳐 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겨울 첫 공식 한강 결빙입니다. 한강 공식 결빙은 한강대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지점 직사각형 구역이 완전히 얼어붙을 때를 말합니다. 한강은 보통 닷새 이상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이고 최고 기온도 영하권일 때 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며 한강이 결빙됐지만 예년에 비해선 많이 늦은 겁니다. 평년보다는 16일 늦고 지난 겨울에 비해선 32일이나 지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로 늦은 한강 결빙이기도 합니다. 14년 전 이맘때 뉴스데스크는 꽝꽝 언 한강을 119 대원들과 MBC 취재진이 직접 횡단하는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빙이 늦어진 이유는 올겨울 따뜻한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던 날이 많았기 때문에 한강 결빙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 북쪽으로부터 매우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 쪽에 밀어 닥치면서 서울의 겨울 기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1908년 서울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3.5도였지만 작년엔 영하 1.5도로 115년 만에 2도 올랐습니다. 물론 수질이나 수심 등의 변화도 한강이 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올겨울 한강 얼음은 금세 녹을 걸로 전망됩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한강 결빙 관측 지점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상권으로 접어들면서 오후인 지금은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부터 한동안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을 걸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미뤄져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기업들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들입니다. 83만 7천 곳이 추가 적용됩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상황을 고려해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영세업체들은 사업주가 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당장 사업장 폐쇄나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이자율도 오르고 그다음에 내수는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감옥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 이런 대표들도 많고요. 정부는 오늘 전국 48개 지방노동청 기관장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석 달간 기업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 역량이 낮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는 컨설팅 지원과 필요한 맞춤형 재정 지원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수사 대상이 현재보다 2.4배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수사 인프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이 가운데 60% 넘는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수사를 받은 건 510건이었고 이 중 실형으로 이어진 건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단 한 건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절반쯤 되는 79명의 의원들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단체 중심의 비례대연합을 꾸리자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적어도 과거 방식인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현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미 위성정당을 만드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기자회견문엔 민주당 의원 절반에 가까운 7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병립형은 퇴행이라며 비례 몇 석 얻으려다 지역구에서 더 큰 손해를 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명분만 잃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병립형 전환이, 병립형 퇴행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론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3개 지역구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1:1 구도를 만들고 대신 비례대표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구성한 민주, 개혁, 진보 대연합으로 뭉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니 명분도 있고 이득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의 공식 의견은 아직 미정입니다. 총선은 승리하는 게 목표지 자선 사업이 아니라며 병립형이 낫다는 의견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당내 상황은 정말 이건 거짓말 안 보태고요. 팽팽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민주당이 결론을 못 내는 사이 국민의힘은 아예 위성정당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원을 나눠 갖는 병립형으로 당론을 확정했지만 4년 전 총선 제도인 준연동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잘못된 제도를 유지한다면 플랜 B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위성정당을 출연하게 하는 제도를 만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의당 관련해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발기인 모집에 착수했고 국민의힘과 유사한 당명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됐지만 선거구는 아직 확정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제3지대 출연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시한이 임박할수록 결국은 기존 거대 양당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해온 미국에서 질소가스를 마시게 하는 방식의 사형이 처음 집행됐습니다. 사형 집행 전부터 생체 실험 아니냐며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질소가스 방식이 가장 인도적이라고 한 주정부 설명과 달리 이 사형수는 집행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엘라베마주에서 35년째 수감 중이던 케네스 스미스의 사형은 질소가스 주입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형수의 안면을 덮은 인공호흡기를 통해 질소를 공급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하는 겁니다. 독극물 주입 사형이 1982년 미국에 도입된 이후 새로운 방식의 사형이 집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mith was pronounced deceased by physicians at 8:25 p.m. Central Standard Time. 스미스는 지난 1988년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한 남성으로부터 $1,000를 받고 그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라베마주는 2022년 독극물 주사를 사용해 사형에 나섰지만 적절한 정맥을 찾지 못해 실패했고 결국 질소가스 방식을 택했습니다. 질소가스가 주입되면 몇 초 안에 의식을 잃어 가장 인도적인 사형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생체 실험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 과정에서 스미스는 주정부의 설명과 달리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e appeared conscious for several minutes into the execution. For about 2 minutes following that, Kenneth Smith shook and writhed for about 2 minutes on a gurney. 사형 집행 전 스미스의 변호인들은 자신들의 의뢰인이 새 처형 수단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스미스에게 희생된 아내의 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됐다, 이 일이 마무리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남성 일행이 10대 학생들에게 소화기를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20대 남성이 복도에 놓인 소화기를 만지작거리더니 안전핀을 뽑습니다. 옆에 지나던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이 소화기 호스까지 뽑은 남성은 그대로 비상계단 문을 열어 소화제를 분사하고는 황급히 사라집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어제 오후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소화기를 든 남성은 바로 옆 비상계단 문을 열고 5초 동안 분말을 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소화제를 뿌린 남성과 이를 촬영한 남성은 이 건물에 입점한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비상계단은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이 있었는데 남성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난데없이 소화제를 뒤집어 쓴 학생들은 호흡곤란과 피부 염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구 쪽에서 연기가 나 소화기를 뿌렸다며 학생들을 향해 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총 10층 규모로 PC방과 노래방 등이 있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입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주장 중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길이 40m의 청룡을 비롯한 초대형 눈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고 눈꽃 등반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김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70m의 태백산 단골 광장 일대 2마리의 용이 지키고 있는 태백산 입구에 들어서자 순백의 눈세상이 펼쳐집니다. 갑진년의 주인공인 청룡과 태백산 단구는 40m 길이 눈조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올해로 31회를 맞은 태백산 눈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눈축제장 주무대인 이곳 단골광장에서는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눈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골광장에는 태백이 품은 세계라는 주제로 눈조각 작품 39점이 전시됐습니다. 전국 10개 대학생팀의 눈조각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랑 그것도 눈으로 만들고 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좋은 추억을 남겨서 일기에도 쓸 거예요. 하얀 눈으로 덮인 태백산 설경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정상을 못 갔죠. 정상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왕국 아시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서울과 부산에서 태백역을 오가는 눈꽃 열차도 운행합니다. 내일은 설산에서 즐기는 백패킹 캠핑 페스티벌이, 모레는 태백산 눈꽃 등반 대회가 열립니다. 태백산 눈축제는 기간을 작년보다 5일 더 연장해서 10일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즐거운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절정에서 즐기는 태백산 눈축제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되는데 주말과 휴일에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사나이 울리는 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라면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라면의 매운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문구인데 이 광고의 카피가 38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광고도 변하고 있는 건데요. 조이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 처음 출시된 1986년부터 이어져온 유명한 광고 카피입니다. 남자는 씩씩하고 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던 시절 강인한 남성마저 울릴 정도로 맵다는 이미지를 담은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광고 모델은 바뀌어도 한결같이 이어지던 이 광고 카피가 얼마 전 3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울린다는 새 문구엔 사회 변화에 맞게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농심 측은 단순하게 사나이, 남자보다 소비자 전체를 감동시키고 싶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전 국민이 기억하는 유명한 광고들도 지금 보면 불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만큼 사회 인식도 변했다는 뜻인데 이런 지점을 영리하게 파고들어 큰 호응을 얻은 광고들도 있습니다. 남자도 칵테일을 마신다는 재치 있는 문구로 남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은 이 광고는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넌 너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야. 사회적 의미를 담은 광고가 호평을 받는 건 최근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착한 소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광고업계에선 단순히 눈길을 끄는 자극적 영상보다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섬이 많아서 1,004개의 섬, 이른바 천사섬이라고 불리는 전남 신안군에는 순례길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작은 예배당이나 미술관 같은 시설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의 명칭을 놓고 종교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기점소학도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곳에 흰색 예배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곳 섬 5곳에 예수 12제자를 기리는 작은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앞에는 12사도의 이름을 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배당을 모두 둘러보는 12km의 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빗대어 한국의 섬티아고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얻었고 2021년 기준 평소보다 20배가 넘는 5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곳 표지판에서 12사도의 이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유다 타데오의 집으로 불렸던 10번째 예배당은 칭찬의 집으로 그 밖의 집들도 소원, 행복, 지혜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이 특정 종교의 선교나 순례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며 불교계가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신안군은 섬이 많은 특징을 내세워 섬의 개수를 1,004개로 홍보하면서 천사 이미지를 관광과 지자체 홍보에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결론은 명칭 변경이었습니다. 이게 종교 편향성위원회에서 종교 차별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다시 다 바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하이도의 천사상 미술관은 야외 조각 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앞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도 한글 천사를 숫자 1004로 표기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꾼 이후 방문객이 10% 정도 줄면서 관광에 생계가 달린 섬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없어지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없어지고 나니까 급기야 일부 섬 주민들은 원래 사도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따로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 순례자들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다 보니까 편마를 다시 12제자의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3월경에 주민들이 세우기로. 신안군 관계자는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 자립이 사업 목적이었던 만큼 주민들이 표지판을 세우면 바꿔단 표지판 철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낮에도 물건을 털어가는 절도범들 때문에 물건을 쇠사슬로 묶어놓는 마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범죄를 막기가 어려워서 폐점을 하는 매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차량 한 대가 수차례 후진하며 매장 문을 박살냅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몰려가더니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 달아납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떼강도가 백화점을 털어가는가 하면 옆에서 직원이 지켜보는데도 아랑곳 않고 물건을 쓸어담기도 합니다. 재고가 들어오는 날마다 절도범이들이 닥쳐 선반이 텅텅 비곤 했던 한 대형 약국은 결국 다음 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It's bad that it's shutting down, man. You know what I'm saying? Because a lot of our medicine that I'm getting for me and my son, that we can't even get out of that. 제 뒤로도 매장이 보이는 이 약국 체인은 미국 전역에 지점이 9,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기승을 부리는 절도범과 수익성 악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올해에만 폐쇄되는 지점이 900개에 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공항 근처 유명 햄버거 가게. 주차장에 경고판까지 세워놨지만 차량 털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How often would you say? Oh, almost maybe every week, sometimes 4 times in one day. 결국 이 지점은 3월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점 폐쇄는 창사 이래 75년 만에 처음입니다. 회사 측은 고객과 동료들이 정기적으로 차량 털이와 강도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범죄의 빈도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just very sad that we've essentially forced a business to close because of crime and that somehow nothing can be done about that. 고급 슈퍼마켓 체인점 홀푸드와 소매 체인점 타겟, 약국 체인 월그린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부 매장을 폐쇄하기로 하는 등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마저 잇따라 절도범에 두 손 드는 상황. There's really no easy solution really to this because crime has got so far out of control.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미국 4개 도시에서 절도로 인한 소매점들의 손실 액수는 1,100억 달러, 우리 돈 146조 원이 넘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지난 19일 김광호 청장은 참사 당일 인파가 몰려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부는 김 청장이 내일 직위 해제될 예정이어서 치안 공백이 없도록 치안 정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현행 단체 협약에 나와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통합뉴스룸 국장과 시사제작국장 등 주요 보직자 5명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KBS는 현재 단체 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서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과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임명 동의제는 공정한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번 임명 강행을 공정방송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극적으로 16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선수들과 침대에 뒤엉켜 기쁨을 만끽한 신태용 감독, 8강에서 한국과 붙고 싶다며 호주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오만과 키르기스스탄 경기를 TV로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종료 휘슬이 울리자 환호합니다.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며 D조 3위였던 인도네시아가 조 3위,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16강행 마지막 티켓 한 장을 획득한 겁니다. 선수들은 곧바로 신태용 감독 방으로 달려가 침대에서 뒤엉켰습니다. 신 감독도 선수단을 일일이 안아주며 사상 첫 16강 진출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선수들에게 편안하게 축구를 볼 수 있게끔 각자 다 방에서 시청을 하게끔 했어요. 저 또한 마음 졸이게 마지막까지 시청을 했고 갑자기 복도 밖에서 선수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침대에서 저를 덮쳤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신태용호의 극적인 16강 진출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6강 상대는 호주. 만약 호주를 꺾는 이변을 일으킨다면 8강에서 우리나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제 제자들이고 저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선수들이다 보니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하고 우리 인도네시아가 8강에서 꼭 만나서 같이 멋진 경기를 한번 했으면 제 소원입니다.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파이팅!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이탈리아의 22살 테니스 신성 시노가 세계 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조코비치를 물리치고 호주 오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풀렸는데요. 아침에는 올겨울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닷새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달가량 늦은 거고요. 결빙이 되자마자 기온이 올라서 지속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실 때 날씨로는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해안가로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일요일 새벽 사이 제주 산지에는 눈이 살짝 오겠는데요. 아직 눈이 쌓여있는 그 밖의 지방에서도 빙판길은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사이 대부분 지방에는 옅은 안개가 끼겠고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부산 10도, 광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어제 피습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오늘 피해자 조사에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송재훈 기자, 배 의원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뇌출혈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 의원이 어지럼증과 근육통 등을 호소하고 있어 당장 퇴원은 어렵다고 배 의원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오전엔 병실에서 1시간 반 동안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경찰은 3명의 수사관을 보내 배 의원에게 피습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피가 묻은 옷 등을 증거품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 의원은 처벌을 원하냐는 경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는데요. 다만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보도와 달리 배 의원은 선처 없이 엄벌을 원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제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 중학생으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이 오늘 응급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오늘 새벽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당시에 피해자는 촉법 소년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주장인데 경찰 조사 결과 현재 만 14살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 소년은 아닌 거죠. 만 19세 미만의 경우 죄질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법정에 세워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1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자,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읽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다던데 그만큼 내용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시작한 판결 선고는 오후 6시 반에야 끝났습니다. 간략한 요지만 설명했다는데도 4시간 반이 걸린 겁니다.
이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47개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법원은 먼저 재판 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른 법관 재판에 끼어들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이 권한을 남용했단 말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정상적인 논의라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으려던 거라고 봤지만 법원은 그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면서도 무죄였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재량껏 인사권을 행사한 거고 또 비판적 소모임을 와해시킨 과정에 양 전 원장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고 동향을 수집하고 또 언론 칼럼까지 대필해준 혐의, 이 비자금 조성 등 비교적 사소한 혐의들까지 수뇌부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 판결했습니다. 자, 사법농단 사건, 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이 첫 판단이 전부 무죄로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라고 하나요? 네, 양승태 전 원장은 법정을 떠나면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원 사정을 잘 아는 양 전 원장은 법정에 출석할 땐 이 촬영이 제한된 통로를 이용해서 취재진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은 4년 11개월, 290번 공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는데 마지막까지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가 퇴근 시간을 못 지킬 것 같다고 했는데요. 실제 4시간 반이나 선고가 이어졌고 중간에 10분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5년 재판 끝에 완패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잠정 결론 냈지만 거의 5년이나 걸린 1심 재판의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형사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법복에 가려져 있던 고위 법관들의 적나라한 행태들이 발가벗겨지면서 이 사건은 법원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이탄희 판사가 사직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에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뒤 법복을 벗은 겁니다. 무리 야기 판사 명단,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뒤따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셀프 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재조사를 벌인 결과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한동훈 수사팀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복 대신 수의를 입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전현직 고위법관 14명이 판사석이 아닌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졌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선 법복에 감춰진 사법부의 맨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판사들의 익명 카페에 몰래 가입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강제동원 소송을 미루자고 의논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최고 법관들은 법에 보장된 절차를 철저하게 요구했습니다. 검찰 진술을 못 믿으니 증인을 불러달라. 인사가 나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이제까지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1800열흘, 4년 11달 동안 290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국민들에게 법원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자신들의 전직 수장에게 형사처벌할 정도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구속자라는 서신이
재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재판을 받은 전현직 고위법관 14명 중 6명은 이미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까지 5명은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까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단 2명뿐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이번 판결 법조팀 나세용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범죄 혐의가 모두 47개나 됐는데 이게 전부 무죄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 한계가 명확했고 검찰의 입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주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인데 이 재판부는 각 행위를 3단계로 따졌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양승태 전 원장의 직무상 권한, 즉 이 직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의 최고 수장이지만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직권에 해당이 된다면 이걸 또 남용했느냐, 이게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검찰은 주로 각종 검토 보고서를 통해 수뇌부가 재판 방향을 정해줬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이 보고서들이 통상적인 검토 업무라고 봤습니다. 네.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이런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공모 여부였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가 직권남용을 했다고 본 경우도 있었지만 양승태 전 원장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건 없다. 맞습니다. 문제 행위는 있었지만 원장이 공모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강제동원 재판을 미루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재판부의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건데 앞으로 또 중요한 판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향을 좀 주겠군요. 맞습니다. 당장 다음 달 이 사법농단 사태의 실질적인 수행자였던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나옵니다.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만큼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 두 고위법관은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요. 그랬죠? 당시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부도 법관 모임을 와해시키는 과정에 임 전 차장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1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원장이 강제동원 사건을 맡은 이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 이런 의견을 직접 전달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점이나 또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서 언론사 칼럼을 판사에게 대필시켰는데도 이걸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 사태의 처음 시발점이었던 이탄희 의원과 조금 전 통화를 해봤는데 재판 개입 행위는 일부 인정이 됐는데 그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원장이 무죄라고 하면 대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과연 호소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들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세용 기자였습니다. 배 의원을 공격한 1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을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왜 배 의원을 공격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10대 남성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확보하러 온 겁니다. 범행 도구 나오나요? 피해자 몇 시쯤 집에서 나오는지는 범행 동기는 나왔나요? 지금 정신질환 호소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밤사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연예인을 만나려고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배 의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에 쓰인 둔기는 남성이 평소에도 들고 다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 의원은 당시 개인 일정으로 피해 장소를 방문했으며 수행비서를 제외한 보좌진 대부분은 이를 몰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변 CCTV 영상엔 남학생이 범행 약 40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말대로 배의원을 우연히 맞닥뜨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사전에 배의원 동선을 파악했는지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우발적 또는 충동적 범행이라고 해도 왜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는지 구체적 이유나 동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10여 차례, 심지어 배의원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와 범행 이후 바로 도주하지 않고 왜 현장 주변에 머물렀는지 등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임의로 제출받은 남성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 입원 조치 중인 피의자에 대해선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정치권에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혐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는데요. 경찰은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은 엄정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정무수석이 배현진 의원을 직접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3주 만에 또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야는 이를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정치권에선 극단적 진영 대결 정치가 실질적인 폭력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혐오 정치, 양극화된 정치를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정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전쟁이구나. 근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같이 싸우고 있구나. 비호감의 경쟁, 그리고 적대감의 표출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정치가 국민의 갈등을 좀 완화하고. 총선을 앞두고 모방 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은 정치인 신변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대표로 한정했던 근접 신변보호 대상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 위원장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나 그것이 우발적이든 계획된 것이든 간에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선거 경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젯밤 한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안내판의 기둥을 들이받고 현장에 차를 버린 채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몇 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현직 경찰관이었고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밑바닥을 보인 채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충격으로 트렁크에서 쏟아져 나온 짐들은 바닥에 놔둔 겁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사거리에서 나 홀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은 이 도로 안내판 기둥을 들이받은 뒤 전도된 채로 3m가량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없었어요. 도주를 한 것 같아요. 사라졌던 운전자는 몇 시간 뒤 사고 지점에서 약 12km 떨어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경감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남성을 직위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처분 건수는 총 310건, 이 중 면허 취소가 224건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도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 경찰청과 지방청 등에서 특별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도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비위 예방 대책계를 신설하는 등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말레이시아와 비기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약체팀을 상대로 충격적인 무승부를 당하자 대표팀을 향한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는 우리 선수들을 지켜달라면서 대표팀을 향한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 1위를 목표로 또다시 정예 멤버를 가동한 대표팀은 피파 랭킹 130위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강인의 프리킥골과 손흥민의 페널티킥골로 힘겹게 승기를 잡았지만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동점골을 얻어맞았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됐던 말레이시아는 승리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고 충격적인 무승부에 우리 선수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아쉬운 경기인 것 같고 정말 선수들이 끝까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엔 저희가 조금씩 정말 부족했던 것 같고 점유율과 슈팅, 크로스 등 기록적인 면에선 일방적인 경기였지만 내용과 결과 면에선 아쉬움이 가득했던 경기. 클린스만 감독은 수비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I thought penalty for Malaysia was no penalty. Then second goal was foul on Inbom, a clear foul. So 2 goals out of 3 should not have been there. 역대 대회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이 실점했고 8골 중 최전방 공격수 득점이 없을 만큼 골 결정력 역시 빈약한 상황. 특히 잇따른 졸전에도 선수들 개인기에만 의존해 전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장 손흥민은 선수 개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이 넘는 발언들 또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축구 선수이기 전에 모든 선수들이 한 인간인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아껴주셨으면 좋겠고. 조 2위가 되면서 일단 한일전은 무산된 가운데 대표팀은 F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는 31일 새벽 16강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정부가 올해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규모가 4조 원에 달합니다. 그 영향이 올해 초부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4천여 곳의 중소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하는 중소업체.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줄이겠다는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정부 사업을 수주해 개발 장비도 샀고 직원도 뽑았는데 당초 주기로 했던 올해 예산 5억 원의 절반만 준다는 겁니다.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축은 다 돼놨는데 개발도 힘들지만 연구 수당도 안 나오고. 갑작스런 변경 이유를 물었지만 시원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국회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었으니 삭감을 조정하겠다라고밖에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수주받은 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개도국 진출을 위한 IT 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10억 원 가운데 올해 80%가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 후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업체에 보낸 협약 변경 매뉴얼에는 24개 주제별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 예산을 50% 삭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맞춘 변경 협약서를 다시 쓰자는 건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춰 계획서를 다시 만들 경우 재평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간 장비와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협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사정입니다. 남은 인건비라도 받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변경 협약서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 4천 곳이 넘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업마다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며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연구 개발비 삭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에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이런 첨단 산업이 구축이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나 미래차 분야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오늘 아침 한강에서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결빙이 공식 관측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한파의 영향인데요. 평년보다는 16일이 늦어졌고 지난 겨울보다는 32일이나 늦은 거라고 합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한강대교의 모습입니다. 얼어붙은 한강 표면에는 도로와 교각이 거울처럼 비쳐 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겨울 첫 공식 한강 결빙입니다. 한강 공식 결빙은 한강대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지점 직사각형 구역이 완전히 얼어붙을 때를 말합니다. 한강은 보통 닷새 이상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이고 최고 기온도 영하권일 때 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며 한강이 결빙됐지만 예년에 비해선 많이 늦은 겁니다. 평년보다는 16일 늦고 지난 겨울에 비해선 32일이나 지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로 늦은 한강 결빙이기도 합니다. 14년 전 이맘때 뉴스데스크는 꽝꽝 언 한강을 119 대원들과 MBC 취재진이 직접 횡단하는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빙이 늦어진 이유는 올겨울 따뜻한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던 날이 많았기 때문에 한강 결빙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 북쪽으로부터 매우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 쪽에 밀어 닥치면서 서울의 겨울 기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1908년 서울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3.5도였지만 작년엔 영하 1.5도로 115년 만에 2도 올랐습니다. 물론 수질이나 수심 등의 변화도 한강이 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올겨울 한강 얼음은 금세 녹을 걸로 전망됩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한강 결빙 관측 지점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상권으로 접어들면서 오후인 지금은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부터 한동안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을 걸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미뤄져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기업들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들입니다. 83만 7천 곳이 추가 적용됩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상황을 고려해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영세업체들은 사업주가 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당장 사업장 폐쇄나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이자율도 오르고 그다음에 내수는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감옥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 이런 대표들도 많고요. 정부는 오늘 전국 48개 지방노동청 기관장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석 달간 기업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 역량이 낮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는 컨설팅 지원과 필요한 맞춤형 재정 지원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수사 대상이 현재보다 2.4배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수사 인프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이 가운데 60% 넘는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수사를 받은 건 510건이었고 이 중 실형으로 이어진 건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단 한 건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절반쯤 되는 79명의 의원들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단체 중심의 비례대연합을 꾸리자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적어도 과거 방식인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현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미 위성정당을 만드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기자회견문엔 민주당 의원 절반에 가까운 7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병립형은 퇴행이라며 비례 몇 석 얻으려다 지역구에서 더 큰 손해를 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탐대실될 수 있다. 단순히 명분만 잃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병립형 전환이, 병립형 퇴행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론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3개 지역구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1대1 구도를 만들고 대신 비례대표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구성한 민주, 개혁, 진보 대연합으로 뭉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니 명분도 있고 이득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의 공식 의견은 아직 미정입니다. 총선은 승리하는 게 목표지 자선 사업이 아니라며 병립형이 낫다는 의견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당내 상황은 정말 이건 거짓말 안 보태고요. 팽팽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민주당이 결론을 못 내는 사이 국민의힘은 아예 위성정당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원을 나눠 갖는 병립형으로 당론을 확정했지만 4년 전 총선 제도인 준연동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잘못된 제도를 유지한다면 플랜 B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위성정당을 출연하게 하는 제도를 만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의당과 연합해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발기인 모집에 착수했고 국민의힘과 유사한 당명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됐지만 선거구는 아직 확정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제3지대 출연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시한이 임박할수록 결국은 기존 거대 양당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해온 미국에서 질소가스를 마시게 하는 방식의 사형이 처음 집행됐습니다. 사형 집행 전부터 생체 실험 아니냐며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질소가스 방식이 가장 인도적이라고 한 주정부 설명과 달리 이 사형수는 집행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엘라베마주에서 35년째 수감 중이던 케네스 스미스의 사형은 질소가스 주입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형수의 안면을 덮은 인공호흡기를 통해 질소를 공급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하는 겁니다. 독극물 주입 사형이 1982년 미국에 도입된 이후 새로운 방식의 사형이 집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mith was pronounced deceased by physicians at 8:25 p.m. Central Standard Time. 스미스는 지난 1988년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한 남성으로부터 $1,000를 받고 그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라베마주는 2022년 독극물 주사를 사용해 사형에 나섰지만 적절한 정맥을 찾지 못해 실패했고 결국 질소가스 방식을 택했습니다. 질소가스가 주입되면 몇 초 안에 의식을 잃어 가장 인도적인 사형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생체 실험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 과정에서 스미스는 주정부의 설명과 달리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e appeared conscious for several minutes into the execution.
For about 2 minutes following that, Kenneth Smith shook and writhed for about 2 minutes on a gurney. 사형 집행 전 스미스의 변호인들은 자신들의 의뢰인이 새 처형 수단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스미스에게 희생된 아내의 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됐다, 이 일이 마무리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남성 일행이 10대 학생들에게 소화기를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20대 남성이 복도에 놓인 소화기를 만지작거리더니 안전핀을 뽑습니다. 옆에 지나던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이 소화기 호스까지 뽑은 남성은 그대로 비상계단 문을 열어 소화제를 분사하고는 황급히 사라집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어제 오후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소화기를 든 남성은 바로 옆 비상계단 문을 열고 5초 동안 분말을 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소화제를 뿌린 남성과 이를 촬영한 남성은 이 건물에 입점한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비상계단엔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이 있었는데 남성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난데없이 소화제를 뒤집어 쓴 학생들은 호흡곤란과 피부 염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구 쪽에서 연기가 나 소화기를 뿌렸다며 학생들을 향해 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총 10층 규모로 PC방과 노래방 등이 있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입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주장 중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길이 40m의 청룡을 비롯한 초대형 눈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고 눈꽃 등반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김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70m의 태백산 단골 광장 일대 2마리의 용이 지키고 있는 태백산 입구에 들어서자 순백의 눈세상이 펼쳐집니다. 갑진년의 주인공인 청룡과 태백산 단구는 40m 길이 눈조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올해로 31회를 맞은 태백산 눈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눈축제장 주무대인 이곳 단골광장에서는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눈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골광장에는 태백이 품은 세계라는 주제로 눈조각 작품 39점이 전시됐습니다. 전국 10개 대학생팀의 눈조각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랑 그것도 눈으로 만들고 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좋은 추억을 남겨서 일기에도 쓸 거예요. 하얀 눈으로 덮인 태백산 설경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정상을 못 갔죠. 정상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왕국 아시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서울과 부산에서 태백역을 오가는 눈꽃 열차도 운행합니다. 내일은 설산에서 즐기는 백패킹 캠핑 페스티벌이, 모레는 태백산 눈꽃 등반 대회가 열립니다. 태백산 눈축제는 기간을 작년보다 5일 더 연장해서 10일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즐거운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절정에서 즐기는 태백산 눈축제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되는데 주말과 휴일에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사나이 울리는 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라면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라면의 매운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문구인데 이 광고의 카피가 38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광고도 변하고 있는 건데요. 조이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 처음 출시된 1986년부터 이어져 온 유명한 광고 카피입니다. 남자는 씩씩하고 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던 시절
강인한 남성마저 울릴 정도로 맵다는 이미지를 담은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광고 모델은 바뀌어도 한결같이 이어지던 이 광고 카피가 얼마 전 3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울린다는 새 문구엔 사회 변화에 맞게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농심 측은 단순하게 사나이, 남자보다 소비자 전체를 감동시키고 싶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전 국민이 기억하는 유명한 광고들도 지금 보면 불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만큼 사회 인식도 변했다는 뜻인데 이런 지점을 영리하게 파고들어 큰 호응을 얻은 광고들도 있습니다. 남자도 칵테일을 마신다는 재치 있는 문구로 남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은 이 광고는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넌 너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야. 사회적 의미를 담은 광고가 호평을 받는 건 최근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착한 소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광고업계에선 단순히 눈길을 끄는 자극적 영상보다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MBC 뉴스 조이메입니다. 섬이 많아서 1,004개의 섬, 이른바 천사섬이라고 불리는 전남 신안군에는 순례길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작은 예배당이나 미술관 같은 시설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의 명칭을 놓고 종교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기점소학도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곳에 흰색 예배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곳 섬 5곳에 예수 12제자를 기리는 작은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앞에는 12사도의 이름을 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배당을 모두 둘러보는 12km의 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빗대어 한국의 섬티아고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얻었고 2021년 기준 평소보다 20배가 넘는 5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곳 표지판에서 12사도의 이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유다 타데오의 집으로 불렸던 10번째 예배당은 칭찬의 집으로 그 밖의 집들도 소원, 행복, 지혜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이 특정 종교의 선교나 순례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며 불교계가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신안군은 섬이 많은 특징을 내세워 섬의 개수를 1,004개로 홍보하면서 천사 이미지를 관광과 지자체 홍보에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결론은 명칭 변경이었습니다. 이게 종교 편향성위원회에서 종교 차별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다시 다 바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하이도의 천사상 미술관은 야외 조각 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앞에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도 한글 천사를 숫자 1004로 표기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꾼 이후 방문객이 10% 정도 줄면서 관광에 생계가 달린 섬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없어지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없어지고 나니까 급기야 일부 섬 주민들은 원래 사도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따로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 순례자들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다 보니까 편마를 다시 12제자의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3월경에 주민들이 세우기로. 신안군 관계자는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 자립이 사업 목적이었던 만큼 주민들이 표지판을 세우면 바꿔단 표지판 철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낮에도 물건을 털어가는 절도범들 때문에 물건을 쇠사슬로 묶어놓는 마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범죄를 막기가 어려워서 폐점을 하는 매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차량 한 대가 수차례 후진하며 매장 문을 박살냅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몰려가더니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 달아납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떼강도가 백화점을 털어가는가 하면 옆에서 직원이 지켜보는데도 아랑곳 않고 물건을 쓸어 담기도 합니다. 재고가 들어오는 날마다 절도범이들이 닥쳐 선반이 텅텅 비곤 했던 한 대형 약국은 결국 다음 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It's bad that it's shutting down, man. You know what I'm saying? Because a lot of our medicine that I'm getting for me and my son that we can't even get out of that. 제 뒤로도 매장이 보이는 이 약국 체인은 미국 전역에 지점이 9,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기승을 부리는 절도범과 수익성 악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올해에만 폐쇄되는 지점이 900개에 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공항 근처 유명 햄버거 가게. 주차장에 경고판까지 세워놨지만 차량 터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How often would you say? Oh, almost maybe every week, sometimes 4 times in one day. 결국 이 지점은 3월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점 폐쇄는 창사 이래 75년 만에 처음입니다. 회사 측은 고객과 동료들이 정기적으로 차량 터리와 강도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범죄의 빈도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just very sad that we've essentially forced a business to close because of crime and that somehow nothing can be done about that. 고급 슈퍼마켓 체인점 홀푸드와 소매 체인점 타겟, 약국 체인 월그린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부 매장을 폐쇄하기로 하는 등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마저 잇따라 절도범에 두 손 드는 상황. There's really no easy solution really to this because crime has got so far out of control.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미국 4개 도시에서 절도로 인한 소매점들의 손실 액수는 1,100억 달러, 우리 돈 146조 원이 넘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지난 19일 김광호 청장은 참사 당일 인파가 몰려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부는 김 청장이 내일 직위 해제될 예정이어서 치안 공백이 없도록 치안 정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현행 단체 협약에 나와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통합뉴스룸 국장과 시사제작국장 등 주요 보직자 5명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KBS는 현재 단체 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서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과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임명 동의제는 공정한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번 임명 강행을 공정방송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극적으로 16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선수들과 침대에 뒤엉켜 기쁨을 만끽한 신태용 감독, 8강에서 한국과 붙고 싶다며 호주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오만과 키르기스스탄 경기를 TV로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종료 휘슬이 울리자 환호합니다.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며 D조 3위였던 인도네시아가 조 3위,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16강행 마지막 티켓 한 장을 획득한 겁니다. 선수들은 곧바로 신태용 감독 방으로 달려가 침대에서 뒤엉켰습니다. 신 감독도 선수단을 일일이 안아주며 사상 첫 16강 진출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선수들에게 편안하게 축구를 볼 수 있게끔 각자 다 방에서 시청을 하게끔 했어요. 저 또한 마음 졸이게 마지막까지 시청을 했고 갑자기 복도 밖에서 선수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침대에서 저를 덮쳤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신태용호의 극적인 16강 진출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6강 상대는 호주. 만약 호주를 꺾는 이변을 일으킨다면 8강에서 우리나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제 제자들이고 저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선수들이다 보니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하고 우리 인도네시아가 8강에서 꼭 만나서 같이 멋진 경기를 한번 했으면 제 소원입니다.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파이팅!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이탈리아의 22살 테니스 신성 시노가 세계 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조코비치를 물리치고 호주 오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풀렸는데요. 아침에는 올겨울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닷새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달가량 늦은 거고요. 결빙이 되자마자 기온이 올라서 지속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실 때 날씨로는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해안가로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일요일 새벽 사이 제주 산지에는 눈이 살짝 오겠는데요. 아직 눈이 쌓여있는 그 밖의 지방에서도 빙판길은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사이 대부분 지방에는 옅은 안개가 끼겠고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부산 10도, 광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